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떡볶이 장사하며 쌍둥이 아이들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저희 돈을 지난 10년간 다 뺏어가 놓고 미국으로 튀려던 아주버님을 공항에서 붙잡은 여자예요. 제가 너무 우악스럽게 느껴지신다고요? 결혼 후 10년간 오직 큰아들인 아주버님밖에 모르던 시아버지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던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동안 조선시대 신문고라도 올려 임금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융통성 없고 착하기만 한 효자 남편 때문에 제 속은 다 문드러졌죠. 시댁 내 악역은 다 제 차지였으니까요. 21살 어린 나이에 시집아 20대를 변씨 집안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대가가 병든 시아버지 똥개저기 갈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기생충 같은 아주버님 소나기로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 비참하네요. 저는 친정 엄마 집안부터 대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엄마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20살이 되자마자 팔리듯 나이 많은 남자 집으로 시집갔다고 해요. 그 나이 많은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였죠. 등 때밀려 시집간 집엔 웬 아줌마가 딸내미 5을 데리고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네요. 알고 보니 처녀였던 저희 엄마는 아들이 없던 집안에 씨바지로 들어간 거였죠. 순진한 산골 소녀였던 저희 엄마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도 도망칠 줄도 모르고 숙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커녕 임신 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딸인 절 낳자마자 시댁에서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탓에 전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고 엄마와 둘이 살아왔어요. 여자들이 똘똘 뭉쳐 정말 힘겹게 버텨왔죠. 하나뿐인 자식인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엄마는 포장마차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긴 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 초등학교 앞 가게 한 칸을 빌려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전 학교에서 반장도 도맡아 했고 공부도 곧잘 해서 당연히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까진 아니어도 인서울대학엔 무난히 붙을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일하시다가 심장 부정맥이 심해져 쓰러지셨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수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당장 엄마가 누워 계시니 병간호를 해야 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찌저찌 고등학교 수업 일수를 채워 졸업은 했지만 대학은 몇 년 뒤로 미뤘어요. 엄마가 나아지시면 몇 년 뒤엔 반드시 대학에 가리라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30대가 된 지금까지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퇴원하셨지만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기에 제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엄마는 주로 누워 계시게 했죠. 그때쯤 유독 우리 떡볶이 가게를 자주 찾던 근처 바지 공장에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엔 납품과 배달 일을 주로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사무직으로 승진되었다고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당당히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순애씨. 저 이제 사무직 됐어요. 더 이상 밖에서 청바지 박스 나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며 편하게 일하게 됐네요. 축하해요. 소혁씨 똑똑하신가 봐요. 능력 있으니 이렇게 빨리 승진된 거겠죠. 오늘은 승진 축하 선물로 순대랑 튀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요, 제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조금이라도 순애씨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혹시 저한테 축하 선물 주고 싶으시다면 데이트 기회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풀코스로 다 쏠 테니. 데이트요? 엄마가 심장이 약하셔서 방에 누워 계셔서 가게 일도 제가 도맡아 해야 하고 당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 뒷방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엄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편서방, 우리 순애랑 데이트 허락할게. 둘이 재미난 시간 보내고 와요. 내가 옛날부터 사윗감으로 점찍어 놨다니까. 얼마나 듬직하고 성실한지 몰라. 순애야, 얼른 갔다 와. 엄마 이제 몸 괜찮아. 엄마, 변서방? 사윗감?
소혁 씨랑 통성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위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오바를 한다니까요. 네, 장모님. 분부 받들어 따님 안전하게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와 변서혁 이 남자는 마치 짠 듯이 서로 멘트를 주고받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론 싫지 않았는지 엄마가 괜찮게 본 남자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생애 첫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채 100일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긴 남친은 이미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이라고 불렀고 엄마도 변서방이라고 칭했으니까요. 변소혁. 성씨도 참 독특한 이 남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형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맏아들을 좋아하듯 남친 아버지도 큰아들인 형을 편애한다곤 했지만 그때 뭐 그러려니 했죠. 아버지는 지난 40년간 막노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도 형편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였으니 그 부분에 있어선 크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비슷한 환경의 사람끼리 만났으니 아끼며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남친의 형은 7년째 사법고시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 4등까지 해봤다나 뭐래나. 공부에 싹이 보인다고 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시면서 지금까지 미뤄졌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골 초등학교는 한 학년당 전교생이 10명인 곳이었어요. 전체 10명 중 4등을 했던 형 식구들은 천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견례 장소로 중국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 식당을 예약하고는 엄마와 전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처음으로 정장 한 벌씩을 샀어요. 그런데 상견례 전날 저녁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유, 미안해 순애야. 우리 형이 사법고시 준비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오늘 온팡 체해서 지금 약 먹고 손 따고 난리네. 아무래도 내일 상견례는 다른 날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어? 형이 체했다고 상견례를 미뤄? 거기 예약하기도 힘든 중국집인데 자기 집안에서 형이 얼마나 큰 존재이기에 체했다고 우리 중요한 일정까지 변경해야 해? 이건 결혼이 달린 문제라고.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는 형을 최고로 생각하셔. 마치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존재이니 상견례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 꼭 형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뭔가 쎄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저희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견례 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변경된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는데 남친은 아버지의 분부라며 이번엔 형의 사법시험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그쪽 집안의 중요한 스케줄이니 따르자고 하여 아예 3개월 후로 미뤘죠. 사법시험이 끝난 후 이번엔 형이 답안지를 밀렸었다며 기분 풀릴 때까지 한두 달 더 미루자는 거 있죠.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기 지금 장난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계신데 우리 쪽 집안은 아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자기 형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제 사법고시 8년차 접어든다며. 그럼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이나 하시라 그래. 아우 미안해 순애야.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 상견례에 상자도 얘기를 못 꺼내겠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형 변호사 될 때까지는 우리 집안에서 합심해서 밀어줄 것 같아. 그건 큰아들만 사랑하시는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지금 자기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확실히 해. 이번에 또 미루면 나랑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아니야. 당연히 난 우리 이쁜 순애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지. 알았어. 분위기는 안 좋지만 다시 얘기해볼게. 저번에 정한 시간대로 밀어붙이지 뭐. 자기 아버지랑 형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에 실망했지만 저한테는 공주 대접해주며 끔찍히 잘해줬기에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식당에 갔더니 그쪽 식구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아니, 아줌마랑 아가씨는 예의를 밥 말아 드셨어? 하늘 같은 남편네 식구들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어딨나? 첸정맞을. 초장부터 기분 나빠서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7시 예약이라 안 늦고 정각에 도착했는데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여자 쪽에서 한 30분 전에는 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큰애기가 사법시험 답안지 밀렸었다고 온 집안이 초상집인데
굳이 이 날짜에 상견례를 해야겠어? 큰애기요? 지금 소혁씨 형님을 큰애기라 칭하시는 건가요? 나이가 서른인 사람을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꼭 먼저 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늦지도 않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라고요. 자자, 순애야. 우리 아버지가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 밥 먹으며 기분 풀자고요. 네? 사장님, 얼른 음식 내와주세요. 서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기름진 중국 음식 코스 요리를 먹었더니 상견례 후 저와 엄마 둘 다 체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는 자기 큰아들 자랑과 더불어 돈 얘기만 주구장창했거든요. 우리 큰애기는 반드시 위대한 변호사가 될 인물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안의 모든 스케줄은 큰애기 위주로 돌아가야 하고, 둘째 결혼하거들랑 일정 부분 큰애기 공부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사부인도 그 점을 미리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니 사돈어른, 둘째 아들 내외가 결혼해서 자기들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아주버님 공부 뒷바라지를 하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놈의 사법시험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사부인,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십니까? 우리 큰애기가 얼마나 똑똑한데 될 놈을 밀어줘야지. 둘째는 고작 청바지 만드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미래에 얼마나 더 비전이 있답니까? 남친은 큰 등치에 땀만 삐질삐질 흘리며 자기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참 답답했어요. 남친 형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음식만 꾸역꾸역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사돈분들이 참 각박하시네.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아주 큰일을 할 사람인데 투자 몰라요, 투자? 나 같은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나중에 든든한 뒷배가 되드리지. 안 그래요? 순애야, 이 결혼하게 되면 네 돈 다 뜯기게 생겼다. 당장 집에 가자. 대체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 30살 먹은 사람을 큰애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당최 이상한 집안인 것 같다. 얼른 따라 나와. 엄마와 전 너무 화가 나서 상견례 도중 나가버렸어요. 집에 와서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죠. 이 결혼을 진짜 파토낼지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요. 엄마 미안해요. 저쪽 집안 분위기가 저 정도일 줄 몰랐네. 완전 예의를 밥 말아먹은 집안이야. 모든 게 다 큰형 위주로 돌아가나 봐. 소혁 씨는 너무 착한데 어떡하면 좋지 엄마? 넌 나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혼인신고도 못 해보고 시댁에서 이용만 당하고 쫓겨났잖니? 난 우리 순애처럼 예쁜 딸을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지만 우리 딸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내가 너무 어린 나이고 처음 사귄 남자친구라 그런지 나한테 끔찍하게 잘해주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때 갑자기 떡볶이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순애야, 저 변서방이에요.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 테니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웬 소란인가 싶어 얼른 문을 열어주었죠. 곰 같은 남친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남들이 보면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네. 고마워 순애야. 자기랑 장모님이 마음 상해서 상견례 하다 말고 집으로 쌩하니 가버렸는데 그게 큰일이 아니고 뭐야. 내 얼굴 다시는 안 볼 줄 알고 겁이 나서 울며불며 쫓아왔다고. 장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친은 울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던지 얼굴을 쳐다도 못 보고 땅바닥에 코 박고 넙죽 엎드려서 엉엉 울며 싹싹 빌더군요. 장모님, 제발 순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순애 없으면 못 살아요. 순애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아까 저희 식구들이 너무 잘못한 건 제가 이렇게 엎드려 사죄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장모님. 아우, 변서방 왜 이러나. 똑바로 앉아서 말해. 큰 등치에 힘들게 뭘 무릎까지 꿇고 두 손으로 빌고 있어. 우리 딸이 그 집으로 시집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변서방 착한 거야 내가 알지. 제가 중간 역할 잘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장모님, 남자로서 그까지 총알바지 제가 할게요. 우리 아버지랑 형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사법시험 망쳐서
기분들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 후에도 남친은 맨날 우리 떡볶이 가게에 와서 울고불고 저희 엄마와 저한테 매달린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우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도 참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신랑 측 축의금을 말도 없이 시아버지가 싹 다 챙겨간 거였어요. 아주버님 고시촌 원룸비 대야 한다는 이유였죠.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결혼 10년간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우리 돈을 밥 먹듯이 빼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신병 안 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게 참 용하네요. 결혼한 지 3, 4년쯤 되었을 때 임신이 되었어요. 이란성 쌍둥이였죠.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잘할 생각을 하니 얼른 돈을 많이 모아서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는 목표가 더욱 확실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나마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던 남편이 실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청바지 공장이 망해버린 거죠. 사무직으로 옮겨 펜대 굴리며 일한다고 좋아한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순애야, 나 자기랑 떡볶이 가게 같이 운영하면 안 될까? 시액주작 된 김에 이참에 힘을 합치지 뭐. 떡볶이 가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는데 자기가 뭔 필요야. 꼭 사무직으로만 일할 생각 말고 나가서 배달 일을 하든가. 노점에서 붕어빵이라도 팔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을 생각 그냥 하고 말이야. 아니 그게 말이야. 우리 곧 쌍둥이들도 태어나면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서 아기들을 보고 내가 주도적으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장모님 몸도 편찮으시니까. 아,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그나마 200만 원대 벌어오던 자기 월급이 당장 없어졌으니 우리 수입이 반토막으로 줄었네. 진짜 큰일이야. 집 월세는 어떻게 충당하며 애기 용품은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떡볶이 사업을 겁나게 번창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만 믿어봐.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며 손님들하고 친화력은 얼마나 좋아? 나중에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 나만 따라오란께. 에휴, 임신한 제배는 산처럼 불러오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고 친정엄마도 어지럽다고 거의 누워 계시는 일이 많았기에 남편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장 보는 일부터 가게 뒷정리까지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더군요. 당장은 수입이 반토막 났기에 안 그래도 아껴 쓰던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곧 태어날 쌍둥이들 용품은 중고 무료 나눔으로 받아왔고 기저귀도 품질은 뒷전이고 제일 싼 제품으로 준비해놨죠.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허리띠를 꽉 졸라매던 시절이었어요. 명절날이 되어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사법시험 준비만 하던 백수 아주버님은 강제로 로스쿨 준비로 전환하였다고 하더군요.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날도 돈 얘기를 슬그머니 꺼내더군요. 우리만 보면 그저 돈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우리 큰애기가 인자 로스쿨 준비를 한다니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냐? 고시촌 원룸 비용이랑 새로 책 사야 한다니까 책 비용. 고시촌 식당 비용이랑 해서 한 달에 한 100씩만 협조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힘을 보태냐뇨. 또 돈으로 협조하라는 건가요? 저희 가족만 보면 돈밖에 생각 안 드시나요? 왜 이렇게 저희 돈 못 뜯어내서 안달이세요? 제가 쌍둥이 출산 앞두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세요? 심지어 애들 아빠는 실직 상태라고요. 청바지 공장 망해서 인자 떡볶이 가게 같이 한다며. 그게 무슨 실직이냐. 둘째가 나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구만. 초등학교 앞에서 니네 떡볶이 가게가 아주 인기 많다며. 돈을 쓸어 담겼구만.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인데 돈 좀 대주기 그리도 아깝냐? 맨날 심드렁한 표정으로 시아버지 뒤에서 듣고만 있던 아주버님이 말을 거들더군요. 아니 듣자 하니 내가 무슨 돈을 뜯어냈다고 그래요.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다 갚을 테니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세요. 기쁜 마음이요? 기가 차서 30이 넘도록 집에서 돈 받아서 쓰면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고시생들도 많다고요. 왜 아주버님은 없는 집 자식이면서 황제처럼 알바 한 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시애비 앞에서 지금 우리 귀중한 큰애기 흉을 보는 거냐? 돈 대주기 싫으면 말아라, 고의한 것들. 당장 여기서 나가라. 명절이고 뭐고 니네 면상 앞두고 재수 없어서 밥도 안 넘어가겠다. 퇴!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손자 손녀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지금 재수 없다고요? 여태껏 아버님과 아주버님한테 들어간 돈만 수천만 원이라고요. 어떻게 저희한테는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시면서 큰아들만 예뻐하시나요? 차별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식도 아닌가요? 큰애기는 무슨 큰애기예요. 30 넘어 큰애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징그럽네요. 저희 갈게요. 하루 종일 떡볶이 장사하느라 몸도 지쳤는데 바라던 바네요. 그 순간은 시아버지와 백수 아주버님이 진짜 도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 돈을 뺏어간 날강도 말이죠. 그때도 남편은 옆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바보 천치 등신처럼 보였어요. 명절 시댁 방문은 그렇게 안 좋게 끝났는데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 목소리는 매우 밝았죠. 며느리야, 고맙다. 쿨하게 협조할 거면서 뭘 그리 모진 소리를 하고 나갔냐? 우리 큰애기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여튼 고맙다. 잘 쓸게.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뭘 잘 쓰신다는 거죠? 저흰 돈 들인 적 없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줬다면서 둘째가 돈 붙여왔다. 매달은 못 주고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겠다며 1,800만 원이나 보내왔어. 아주 요긴하게 쓰겠구나. 우리 큰애기가 변호사 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 걱정 말아라. 1,800이요? 아버님, 지금 1,800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1,800 드렸다고요? 아버님,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요. 끊을게요. 1,800만 원이라니. 청바지 공장이 망하면서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받았다더니 그 돈이었나 봅니다. 어떻게든 목돈 마련해서 3룸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그 돈을 홀랑 백수 아주버님한테 다 주다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당장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당신, 나 지금 열받아서 이 떡볶이 가게도 폭발시켜버리고 싶어. 다 같이 망해보자고 어디. 순애야, 아기도 가졌는데 그렇게 험한 말씀은 안 되지. 우리 쌍둥이들 다 듣겠다. 대체 왜 그래? 1,800? 180도 아니고 1,800을 들었다는 거야? 그 기생충 같은 당신 형한테? 대체 변호사는 언제 되는 건데 그 돈을 받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미쳐버렸냐고. 그거 우릴 줄 알았대? 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당신이 쿨하게 승낙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낼름 전화하셨단 말이야? 자기야, 흥분 가라앉혀. 쓰러지겠다. 지금 나 쓰러지는 게 대수야? 당신은 형이랑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이혼하고 당신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이혼이라니. 순애야, 우리가 어렵게 쌍둥이까지 가졌는데 아이들 무사히 출산해서 같이 잘 키워야지.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천벌받을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결혼 승낙 받을 때도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더니 또 그게 먹힐 것 같아? 내가 임신하고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기름 냄새, 고추장 냄새 참아가며 하지 정맥류 생기도록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장사하는 게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다 알지, 알아. 자기 고생하는 게 100번 1000번 알지. 미안해. 어떻게 하면 자기 기분이 풀릴까? 이혼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줘. 내 심장이 철렁한다. 자기랑 헤어지는 건 너무 무섭다고. 등치값도 못하는 이 등신아.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1,800만 원 당장 가서 돌려받아. 계좌 가서 보여달라고.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앞으로 통장은 싹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알았어. 다시 가서 받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가. 오늘 장사는 내가 다 할 테니 얼른 가서 우리 돈 가져와. 전 남편 엉덩이를 뻥 차버렸어요. 시댁 가서 돈 돌려받아 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일랑 말라고 했죠. 그 후 받아온 돈은 1,500만 원. 솔직히 마음으론 그 정도도 선방했다고 생각했어요. 순순히 돈 돌려줄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분통 터졌지만 300만 원은 거지들한테 적선했다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돈 아낀다고 병원도 잘 안 가시다가 지병이었던 심장 부정맥이 합병증까지 더 서했었어요.
저도 쌍둥이들 출산해서 키우며 정신없었고 남편도 혼자 떡볶이 가게 운영하느라 장모님까지 돌볼 여력은 없었죠. 이게 다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팠다면 저희 엄마는 절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텐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제 새끼들만 돌보느라 친정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거죠. 제가 참 불효녀였고 몹쓸 딸이었네요. 뒤늦게 후회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겠죠. 그날도 엄마 혼자 떡볶이 가게에 한 조그마한 골방에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더래요. 비참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늘 따라다니던 가난도 지긋지긋하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을 정성스레 치러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았어요. 동네 장사를 오래 했기에 다행히 동네 상인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주었어요. 참 고마웠죠. 장례식 마지막 날 역시나 뚱한 표정을 하며 아주버님이 심드렁하게 들어오더군요. 재수씨, 우리 아버지는 못 오신대요. 허리가 아프시대나 뭐래나. 그래도 나랑 부족은 같이 낼 거니깐 너무 잔소리 말고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나이 30 넘은 사람이 사돈 어른 장례식장에 와서 재수씨한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인가요? 초등학생도 그것보단 말 잘하겠네요. 그 주제에 무슨 변호사를 하겠다는 건지 어이없었죠. 일단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장례식장에 왜 못 오신다는 건지 따지고 싶었거든요.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 장례식장엔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신가요? 당연히 가야 하는 게 어딨냐 세상에. 내 사정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나 지금 등산동호회에서 등산하고 여자 회원들하고 한잔하고 있으니 전화 끊어라. 네? 허리 아프시다고 장례식장에 못 오신다는 분이 등산 가서 여자들이랑 술 마신다고요? 아버님,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왔는지 후회된다고요. 누가 시집 오랬냐? 나도 듬직한 우리 둘째 부잣집 처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다. 돈 한 푼 없어서 콩쿠물 떨어질 것도 없는 집안 장례식에 가서 뭐하냐? 끊어라. 나 지금 여자 꼬시느라 바쁘다.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런 미친 집안에 시집온 내가 병신이지. 이런 제 앞으로 부조금을 받던 저희 쪽 지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전하더군요. 저 변기준 변소춘 이름으로 부조금을 5,000원씩 내서 두 사람이 합쳐 총 10,000원 냈는데 이거 잘못 낸 거 아니야? 에? 변기준 변소춘이라면 저희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이름인데 다 큰 성인들이 5,000원씩 부조금을 내는 일도 있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을 법한 인물들이었죠. 당장 장례식 식당에서 밥까지 리필하며 음식을 처먹고 계시는 아주버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주버님, 부조금 아버님이랑 5,000원씩 내신 거 맞나요? 5만원짜리 내려다가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 왜, 뭐 잘못됐나요?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밥이 문제예요? 여기 밥 처먹으러 왔어요? 알만큼 많은 성인들이 부조금 5,000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사돈 장례식에? 아, 또 돈 얘기입니까? 재수씨, 1,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와준 게 고마운 거 아니오? 거참 예의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네. 에이, 괜히 왔네. 그래, 말 잘했어. 당신 같은 사람 아주버님으로 두기 싫으니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버려요. 꼴 보기도 싫으니. 전 장례식장에서 우걱우걱 밥을 처먹고 계시는 아주버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었거든요. 1, 2년 후 아주버님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다며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감정에 있어서 몇 달간은 모른 척 하다가 석 달 후쯤 시댁에 찾아갔죠. 어서 오느라 며느라, 우리 큰애기가 무려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단다.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있을까? 내 생애 가장 기쁜 일이다. 풍악이라도 울리고 싶구나. 아버지, 뭘 그렇게까지 오버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경사를 식구들한테 오픈할게요.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네요. 이제 아기 아빠가 된다고요. 심지어 강남 사는 잘 사는 여자예요. 강남 산다고? 역시 우리 큰애기는 팔자도 좋지. 그래, 당장 며느리 데리고 오너라. 결혼식부터 올리자꾸나. 벌써 결혼하신다고요?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라도 붙거든 하시죠. 야, 며느리야. 너 지금 우리 큰애기 팔자를 질투하냐? 이래서 될 놈은 된다는 거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우리 큰애기 장가분에게 둘째 내가 한 1,000만 원만 협조해라. 1,000만 원이라뇨, 아버님? 저희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쌍둥이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너네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 가려고 돈 모으고 있다는 거 다 알아. 1,000만 원이 왜 없겠냐? 그러면 이번에는 차용증까지 확실히 쓰고 빌려 쓰는 걸로 하자. 나중에 큰애기가 변호사 되면 다 갚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럼 500만 원만 빌려드릴게요. 결혼 축하금으로 빌려드리는 거니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주세요. 서울대 로스쿨까지 붙었다고 하니 그나마 변호사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저희 큰 오산이었습니다. 강남 산다던 저보다 어린 형님은 어찌된 일인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죠. 아주버님네는 딸내미 하나를 낳았고 저와는 별로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되셨고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셨어요. 맨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셨던 탓일 거예요. 약 3개월간의 입원 생활은 어찌저찌 버텼는데 그 후 집에서 간병을 해야 하니 형님과 상의를 했죠. 저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었지만 전 존댓말을 쓰고 그쪽은 반말을 섞어 쓰더군요. 형님, 우리 반반씩 간호하죠. 일주일씩 아버님 돌보자고요. 일주일씩? 나 강남 살던 여자라 그런 험한 일 못해. 시아버지 똥기저귀 갈아야 하잖아. 난 신생아 만지고 있는 손인데 그런 더러운 걸 만져야겠냐고. 난 뭐 아들 안 키우나요? 그리고 강남 살던 사람이면 손발도 못 쓰나요? 지금 강남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랑 같은 동네 원룸 살잖아요. 여튼 난 못하니까 알아서들 해요. 그래도 내가 손윗 형님인데 아랫사람들이 허드렛 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아랫사람? 더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형님 대접해줬더니 눈가리에 뵈는 게 없더냐? 진짜 열받네. 아무리 싸우고 저 혼자 열내봤자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말도 안 통하는 아주버님과 사는 여자라 그런지 형님도 당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하고 그냥 남편과 제가 알아서 시아버지 간병도 모시고 다니며 병행했죠. 그날도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원에 꾸역꾸역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미래야 진짜 반갑다. 병원엔 웬일이야? 어디 아파서 왔어? 거기 대기업은 계속 다니고 있고? 어머 순애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여기 폐암 전문의가 내 남편이라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난 대기업 다니다가 로스쿨 입학해서 다니고 있어. 이 나이에 다시 학생 됐지 뭐. 아 정말? 야 멋지다. 어디 로스쿨이야? 우리 아주버님 서울대 로스쿨 다니거든. 뭐? 나도 서울대 로스쿨이야. 재작년에 입학했지. 학부를 서울대 나와서 그런지 수월하게 합격한 것 같아. 이제 변호사 시험만 앞두고 있지 뭐. 진짜? 아주버님도 재작년에 입학했어. 너랑 동기겠네. 변소춘이라고 알아? 응? 변소춘? 이름 특이하네. 우리 한 학년에 150명 정도 다 알고 지냈는데.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어. 서울대 로스쿨 맞아? 당연히 맞지. 선배나 후배 중에도 변소춘이라는 사람 없어? 전혀 없어. 근데 말야 순애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변씨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 주변 어슬렁거리면서 이 학교 다닌다며 사칭하다가 경찰에 걸린 적이 몇 번 있다곤 들었어. 당연히 너희 아주버님은 아니겠지만 내가 괜히 말했다 너한테. 뭐라고? 우리 아주버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해. 어쩐지 이 인간 더럽게도 무식한 것 같다니 다 거짓부렁이었구만. 남편한테도 알려야겠어. 일단 고마워 미래야.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저는 수납창고에서 수납하던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말씀드려봤자 제대로 인지도 못할 테지만 시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죠.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남편이 바로 형한테 전화를 걸어본다며 스피커폰으로 연락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지금 미국으로 장기간 떠나려고. 와이프랑 애랑 공항 갈 참인데. 너 혹시 나한테 아버지 간병 맡기려고 전화한 거냐? 나랑 내 와이프는 아버지 똥수발 못 들어. 그런 건 네가 해. 갑자기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우리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가버린다고? 여기 서울대 로스쿨도 시시해서 말이야. 뉴욕 로스쿨 가볼까 하고 뉴욕으로 출발하는 중이야. 이따 3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면세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올 와이프가 강남 출신이라 카드도 박박 긁고 호가한다 요즘. 이따 공항에서 만나 그럼. 일단 끊어봐. 한국에서의 일을 다 떠넘기고 갑자기 미국이라니. 지금껏 빌려가고 뺏어간 우리 돈은 사기꾼 놈이 우리 돈만 쏙 빼먹고 미국 유형으로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였죠. 전 남편한테 애들을 맡기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년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어요. 더불어 형님이란 여자한테 아주버님이 로스쿨생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란 걸 밝히고 싶었죠. 셋이 뉴욕행 비행기 탑승구 쪽을 쥐잡듯이 뒤져 아주버님 일행을 찾아냈어요. 그놈 뒷덜미를 덥석 잡아버렸죠. 야, 이 사기꾼아. 뭐? 서울대 로스쿨? 지금껏 공부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이젠 사기까지 쳐? 그 시간에 막노동을 했으면 떼돈을 벌었겠다 이놈아. 옆에 있던 형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여보, 동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 서울대 로스쿨 다니다가 뉴욕대 로스쿨로 전학 가려는 거 아니었어? 이보쇼. 정신 차리쇼 형님. 서울대 로스쿨 나왔다고 뉴욕대에서 그리 쉽게 전학을 받아줍니까? 무슨 초등학교 전학 갑니까? 이놈 순 사기꾼이에요. 내 돈 내놔 이놈아. 지금껏 뺏어간 내 피 같은 돈 내놔. 나보고 웬 사기꾼이래?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재수씨라고 대여해줬더니 선을 쉬게 넘네. 니까짓게 뉴욕 가서 뭘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돈도 없는 기생충 같은 게 네 아버지 간병은 왜 우리한테 다 떠넘기냐고. 내 와이프가 강남 살던 여자고 부잣집 딸내미인데 왜 못 살아. 미국 뉴욕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다. 이거 놓으라고. 쪽팔리게 진짜. 옆에 있던 형님이란 여자가 자기 집안 돈 믿고 뉴욕으로 간다니까 화들짝 놀라 거들더군요. 여보, 나 고아 출신의 돈 없는 여자야. 자기한테 돈 많다고 한 거 다 개뻥이라고. 지금껏 다 카드 돌려막기로 돈 쓰고 다닌 거야. 근데 자기도 서울대 로스쿨생 이런 거 다 뻥이야? 뭐? 자기 친정 강남 사는 사업가 집안이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이제 우리 어쩌지? 미국 가서 살 준비 다 해놨는데 말이야. 부부가 둘 다 쌍으로 가관이더군요. 둘 다 서로에게 뻥치다 딱 걸린 거였어요. 형님은 고아 출신에 빚만 엄청나게 있던 여자였고 아주버님도 사실 오락실만 열심히 드나들던 백수 아재였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만 불쌍했어요. 그들이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 후저는 아주버님이랑 작자에게 내 돈 받아내는 데만 힘썼습니다. 차용증 써서 빌려줬던 500은 어찌저찌 받아냈고 다른 돈들도 지구 끝까지 꼭 쫓아가서 받아낼 거예요. 저희 떡볶이 가게는 남편이 잘 운영하여 매출이 늘어났어요. 밀키트로 인터넷 판매도 시작하자 매출 규모는 수직 상승하더군요. 그 돈으로 시아버지는 요양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 보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뭐 얼마나 예쁜 사람이라고 집에서 수발 들고 싶겠어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시아버지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로 이사갈 희망이 점점 보이네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아끼며 성실히 살아야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에게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 그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